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지난 시간에 토지제도 봤어. 전식과 역시, 개, 경, 왕들 다 잡아야 됩니다. 역분전, 태조, 시정, 경종, 개정, 목종, 경정, 문종. 특히 개정과 경정을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개정과 경정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급 대상이 누구냐, 전현직 관리냐, 현직 관리냐가 차이였다는 거. 시정과 개정의 차이는 지급 기준, 인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였다라는 거. 개정 전식과는 무무반 차별이 심했던 반면에 경정 전식과는 무무반 차별이 완화되었고, 개정 때는 한해과가 설치되었던 반면에 경정 전식과는 한해과가 폐지되었고, 한해과 전시에서 무상계 전시가 실시되었고 별사전을 지급했다. 야, 제가 그 전식과의 여러 가지 수조지들 중에 이 수조지가 어느 전식과에서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공음전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확실해. 저는 복귀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군인전만 하나 더 추가할게요. 군인전이 개정 전식과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전식과 하에 여러 가지 수조지들 중에 세습되는 수조지들 공음전, 공신전도 그렇긴 합니다만 공신전이 많이 언급 안 되니까 군인에게 지급되는 군인전, 왕실 경비, 내장전, 향리에게 지급되는 외역전 다 암기하시고, 전식과 수조지 중에 정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게 관청, 경비, 공회전. 하급관리 자제에게 관인 신분의 세습을 이유에 지급되는 한인전.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구분전, 이거 암기하시면 되겠고, 전식과 체제가 무신정별로 붕괴되었지만 녹과전이라는 수조권이 여전히 지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 말에 과전법이 시작되었다. 1391년에. 전식과와 과전법의 차이, 전식과는 전지와 시지,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과전법은 경기도 토지를 대상으로 전지만. 그리고 전식과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관료에게 나눠줬던 반면에 과전법은 전주가 전객에게 직접 수취했다. 과전법이 직전법으로 바뀌어. 왕 누구야? 세조야. 세조가 직전법으로 바뀌면서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시켰어. 전주 전객제에서 자영농들이 신음하니까 성종 때 국가가 세금 걷어서 관료에게 나눠주겠다. 관수관급제 했다. 이걸로 끝났어요. 관수관급제 실시하면서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이런 표현은 당연히 맞는 거죠. 됩니까? 야, 토지제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수치체제 가겠습니다. 이제 좀 추우려고 하지 않아? 사무실이? 예, 온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짝 좀 올려보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세라는 게 있어. 전세. 전세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만났어. 이건 뭐야? 몇 도? 너무 높아. 28도면 25도 정도로. 원래 25도였어? 내 몸이 이상하나? 오케이, 좋아요. 전세는 토지세입니다. 쉽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국가가 토지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 뭐 또 필요하냐면 공납도 필요해요. 공납이 뭐냐면 각 지역의 특산물, 현물. 그런데 여러분, 이 특산물, 현물은 마을 단위로 부과시키긴 했는데 마을에서 집집마다 n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호구세입니다. 집을 기준으로 했다고. 그 다음 여러분, 역이라는 게 있어요. 역. 그래서 우리는 전세 공납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당나라에서는 조용조 그랬는데 우리는 조용조로 시험 출제하질 않아. 그냥 전세 공납역. 역은 자유민 남자들에게 뭔가 의무를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 남자가 져야 했기 때문에 이건 한 명의 정에게 부담을 지게 했던 인두세다. 사람 머리에게 붙이는 세금이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전세공납역 가지고 수치체제를 각 시기마다 선지로 출제돼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각 시기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시대부터 갈까? 삼국시대부터 갈까요? 삼국시대. 이거 좀 위로 그릴걸. 삼국시대. 여러분, 삼국시대 전세는 이렇게 걷었다라는 게 생각보다 시험 출제가 많이 되진 않는데, 대신 이 개념을 먼저 갖고 갈게요. 여러분, 이것들을 뭐라고 해요? 세금이라고 하죠. 세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조세라고 하죠. 빨리 동의. 그래서 조선의 조세는, 혹은 고려의 조세는 전세 공납역인데 이 조세 역시 넓은 의미는 이걸 다 끌어안아요. 근데 좁은 의미는 얘가 얘야. 그러니까 전세를 조세라고도 해요. 그럼 뜬금없이 고구려가 좀 이상한 기록이 있어. 이상하게 고구려에서
고구려에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호를 3등급. 이거 아무리 봐도 토지세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 그런데 토지세에서 전세에서 이런 기록이 있다라고 시험 출제를 합니다. 오케이? 선생님, 왜 백제, 두락제, 신라 결부법, 고구려 경무법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나요? 시험 출제 안 돼. 실학자 유영은이 결부법 대신 경무법을 실시하자가 한 번 경찰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되는 바는 있어. 그러나 좀 이따 책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 공납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부과하는 거였다 하고 넘어가. 더 이상 안 물어보니까 무슨 삼국시대 경제사에서 수치체제 물어보나요? 다만 이건 물어봐. 삼국시대는 15세 이상 남자에게, 물론 이 남자는 당연히 자유민 남자입니다. 노비들은 역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돼. 대신 이 역은 항상 무슨 역이 있어? 군역이 있고 요역이 있다는 건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군역은 뭐야? 군역은 군대 가는 거고 요역은 국가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역과 요역 개념도 여러분 좀 잡아주셔야 합니다. 15세 이상 남자들이 군역과 요역의 의무를 졌다. 여기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통일신라 가겠습니다. 통일신라가 기준을 제시하는 게 많아. 토지는 생산량의 10분의 1을 내겠다. 아, 이거 중요하죠. 왜? 이 기준이 나중에 고려에서 조선까지 가. 진짜 중요합니다. 고려에서 조선까지 가. 여기는 특산물 여전히 낸다는 건 땡땡이야. 공납 가지고는 어렵게 안 물어봐. 근데 통일신라 시대에 16세 이상에서 60세 이하, 이것도 기준이 됩니다. 언제까지? 고려, 조선까지.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아, 삼국시대는, 그래서 삼국시대는 15세 이상인데, 통일신라 시대부터 16세 이상으로 바뀌고 60세 이하의 남자들에게 군역의 의무를 지우는구나. 자, 고려 갈게요. 선생님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시는 건가요? 하는데, 아, 그래도 돼. 왜 그래도 되는지 이제 공부해보면 알 겁니다. 고려시대 토지세 얼마? 이거 모른다고 하면 안 돼. 분명히 정치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 고려시대 10분의 1이야. 그대로 건너온 거지 않습니까? 통일신라 시대께. 고려 어느 왕 때. 이거 대답 못하면 화났는데. 태조 왕건이 취민 유도를 표방하면서 조세를 10분의 1로 책정했다. 이거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씩 받았는데 후삼국 분열기에 이게 깨져. 왜? 호족들까지 세금 거두면서 백성들이 이중적 착취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신라 말기에 원종, 애노의 난이 있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취민유도를 표방하고 조세율을 10분의 1로 제정했다. 그런데 잘 봐. 중요한 거 나와. 고려시대 10분의 1은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눴어. 토지 비옥도에 따라 10분의 1씩을 상등전, 중등전, 하등전 그래가지고 각각 다르게 책정했는데, 이야, 이거 시험에 잘 나오네.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3등급,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3자 꼭 기억해. 이건 역시 태조 왕건 때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치사에서는 취민유도 태조가 10분의 1 조세율을 책정하였다고 하지만 이제 경제사에서는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돼. 그 다음, 공납은 여전히 특산물을 부과하는 건데 항상 지급하는 거를 상공이라 그래. 항상 올려보내는 특산물을. 그런데 왕이 갑자기 별공이란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돼요. PD님 죄송한데 1도 올렸다고 에어컨이 멈춰버리네. 더워요. 하나만 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상공과 별공이고, 여기서는 군역 요역을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여전히 16세에서 60세 남자들에게 군역과 요역을 지급했다. 자, 그래서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인데 고려시대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고려시대도 이렇게 마무리해도 됩니다. 오케이? 물론 진짜 어렵게 공부하면 여기 특산물을 부과할 때 고려시대에 구등호제를 적용했다. 뭐 그래가지고, 구등호제가 뭐냐면 가족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인정에 다가에 따라 상상호부터 하하호까지 공물을 각각 다르게 거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진짜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내리겠습니다.
정답이 된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조선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선 전기 15세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이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15세기에도 10분의 1을 걷어요. 10분의 1은 크게 변함이 없네, 쉬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텐데 15세기에 토지의 일결의 생산량을 300도로 생각을 한 거야. 300도에 10분의 1이면 얼마? 여러분 봐, 10분의 1인데 30도 이렇게 해볼게요. 실제로 시험에는 30도라고 안 나와. 보기 자료에 300도가 꽂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300도에 10분의 1이면 30도죠. 이게 어느 왕 때냐면 태종 이방원 때야. 이방원 때 토지 최대 생산량을 300도로 상정하고 10분의 1 세금을 걷겠다. 근데 이때 이방원은 뭘 하게 하냐면 답펌 손실을 하게, 쉽게 이야기해서 손실답펌법이라고도 합니다. 관료가 가가지고 얼마나 300도에서 약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감해주느냐. 한 250도 생산된 걸로 하자. 그러면 25도 세금 낼게. 이렇게. 바로 근데 문제는 토지 최대 생산량을 300도로 상정하고 이 표현을 태종 이방원 업종으로 볼 때 보기 자료에 많이 준단 말이죠. 이걸 답펌 손실 혹은 손실답펌법이라고 해. 그런데 이제 백성을 정말 사랑했던 왕이 누구야? 빨리요. 왕이 누구야?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은 양반들의 토지는 굉장히 비옥하고 농민들의 토지는 비옥하지 않아. 그런데 토지 일결의 크기를 같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그리고 풍경에 따라서 세금을 좀 달리 걷고 싶어. 그래서 세종은 공법을 실시합니다. 공법. 이게 세종인데 세종이 이 공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18만 명의 농민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대단하다니까, 이 애민의 마음은. 그래서 풍흉에 따라서 세금을 따로 걷자.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의 크기를 달리 하자. 그래서 풍흉에 따라서 염분구등,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육등.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염분구등은 풍흉이야. 이건 진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요즘은 날짜 계산하는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니야. 숫자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계산해 볼게. 상상년이 있으면 상, 중, 상, 하, 중상, 중하, 하, 상, 중하. 그래가지고 얼마나 농사가 잘 지어졌냐에 따라서, 농사가 가장 잘 지어졌으면 20도. 18, 16 다 해야 돼요. 여기 4도. 풍흉에 따라서 농사가 가장 잘 지어지면 토지 일결당 20도만, 농사가 가장 잘 못 지어지면 4도만. 이게 세금을 얼마나 줄인 거야. 태종 때는 3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답펌 손실해가지고 너 20도 낼래? 15도 낼래? 아니면 25도 낼래? 이랬는데 농사가 아주 많이 잘 지어져 봐야 최대 20도, 최하는 4도까지만 세금을 내게 한 거야. 그리고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쪼갰는데 아무래도 수험학사다 보니까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여기는 봐봐, 여기는 3등급이었잖아. 비옥도에 따라서. 태조 왕건은. 세종은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쪼갰는데 이제 여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수등이척이라 그래.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를 재는 자의 크기를 틀리게 했는데 6등급으로 쪼갰기 때문에 1등전이 있고 6등전이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자, 6등전 1결의 생산량과 1등전 1결의 생산량은 같아요.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토지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재는 자의 크기를 달리한다면서요. 1등전은 크기가 이만큼에, 6등전은 실제로 1등전에 거의 12배에 육박합니다. 크기가 12배도 안 되나? 그래서 1등전 1결은 비옥하니까 아주 작은 토지를 1결로 계산해버린 거고, 비옥하지 않는 농민 토지는 저만큼을 그냥 1결로 해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1등전 1결과 6등전 1결과 4등전 1결과 3등전 1결의 생산량은 같아요. 그래서 비옥도에 따라 토지를 재는 자의 크기를 달리했다. 이걸 수등이척이라 그래. 수등이척. 이게 세종의 염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입니다. 그럼 세종은 진짜로 백성들의 세금을 상당히 줄여준 건 팩트고 사실이지. 맞나요? 공납은 항상 부담이에요. 가장 큰 부담. 뭐 상공, 별공 이런 말은 그냥 넘어갈게.
그 다음 이제 제가 언젠가 군역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만나야 되겠네. 주계가. 자. 15세기를 좀 멀찍이 뛴다고 띄었는데도 15세기를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15세기. 조선 전기니까 15세기니까 조선 전기는 여러분 역은요 두 개로 쪼개져요. 뭐가 있어? 군역이 있고 요역이 있습니다. 군역은 군대에 가서 의무를 다 하는 거고 요역은 국가의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고 군역이 힘들어 요역이 힘들어? 대답. 군대 갔다 오셨으면 군대 가서 총 쏘는 게 힘들어요? 삽질하는 게 힘들어요? 질문. 요역이 훨씬 힘들지. 근데 이때 요역은 조선시대의 요역은 여러분 저수지 만들고 성을 축조하고 길을 닦고 광산에 투입되고 뭐 광산 투입될 때 안전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역에 들어갔다가는 그냥 막 죽어 나오거나 다쳐 나오거나 그래. 그러니까 요역이 가장 힘드니까 요역에 대해서 기피 현상이 생기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성종 때 실제로 8결작부라고 하는데 8결작부로 구급은 출제가 안 돼. 토지 8결당 한 명만 착출하자. 오죽하면 토지를 기준으로 착출하자. 무조건 인도세라고 해가지고 16세 이상이면 무조건 요역 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좀 토지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한 명 착출하고 이 사람은 6일만 일을 시키자 이런 약속을 해요. 여러분 진짜 시험제 어느 정도까지 기출되냐면 이 8자와 6자까지 바꿔버립니다. 이걸 8결작부라고 하는데 8결작부라는 표현은 시험에 별로 안 나와. 근데 이게 어느 왕 때였다고? 성종이었다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15세기 왕은 누가 뭐라 해도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이라니까. 지난 시간에 토지제도 공부할 때 세조와 성종의 업적이 추가가 되죠. 지금 수치체제 할 때 태종, 세조, 성종 막 나오지요. 성종 때 토지 8결당 한 명만 착출하고 6일 이내만 일을 시켰다라고 약속까지 할 정도로 요역 기피 현상이 심했어. 오케이? 자, 그 다음 군역은 분명히 뭐가 시작이 되냐면 보법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보법제 이것도 왕 써줄까? 써줄게요. 어느 왕이었어? 세조였죠. 세조가 보법제 시작하려고 호적제도를 강화시켰다는 거 알고 계시죠? 원래 이 군역은 누구나 다 자유미면 군역의 의무를 져야 된다라고 해서 양인, 자유미이죠. 양인은 다 개자.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 양인 개병제였어요. 그래서 자유민은 다 군역의 의무를 져야 돼서 자유민 남자들은 보법제에 입각하면 정군이 되거나 보인이 되어야 해. 보법제에 입각하면 정군은 군대 가는 사람이고 보인은 군대에 가는 사람의 경비를 충당하는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이 보법제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3인 1조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한 명이 정군이면 두 명은 보인이 돼가지고 이 정군의 경비를 충당해주고 정군이 바로 조선전기중앙군 뭐야? 빨리 대답해. 대답하나 보자. 조선전기중앙군 빨리 뭐예요? 대답해. 오위. 오위는 정군과 갑사와 특수병으로 구성되었다. 기억나 안 나? 그 정군이 일반적인 군인, 가장 중요한 군인 아닙니까? 갑사는 취재라는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군인이었고 이 정군의 경비를 충당하는데 문제는 국가가 이렇게 요역 기피 현상이 생겨버리니 더군다나 15세기 전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군을 어떻게 요역에 동원해요. 그걸 뭐라 그래? 따라해. 군역의 요역화. 군대 가면 군사훈련 받아야 되는데 젠장 광산에 투입된다고 금이나 은을 캐게 한다고 저수지 축조하게 한다고 실제로 이런 기록이 있어. 저수지 축조 현장에 끌려가서 한겨울인데 하루 종일 하반신을 그 추운 물에 몸을 담그고 일을 했더니 하반신이 마비됐더라. 그럼 국가가 보상해주나? 그러다 보니까 군대 기피 현상이 완전히 심해집니다. 그래 군대 기피 현상이 심해지니까 군대가 군역에 유역화되니까 군대를 안 가려고 해. 군대 가는 건 바보야. 그러니까 뭘 해요? 대립제가 성행해요.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인이 돈을 받았어. 경비를 받을 거 아니야.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대립인에게 줘요. 그래서 옛날에 그 대립제, 대립군이라는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광해군 막 나오고 이정재
근데 영화 좀 망했어. 대립제가 성행해. 그런데 여러분, 이 대립군은 실제로 정군에게 돈도 받고 막 군대 가는 전문 이제 군인들이 실제로 이게 거의 일반화됩니다. 조선시대. 그런데 문제는 대립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요. 정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또가 장난질하네. 사또가 야, 군대 가면 미친 짓거리인데 네 군대를 내가 방면시켜줄게. 대신 사또인 나한테 포를 내면 내가 네 대신 군대 갈 대립인을 찾아서 군대를 보내줄게. 그게 방구수포제야. 이해됩니까? 이해돼? 여러분, 방구수포는 불법이죠, 어찌 보면. 근데 이 방구수포 폐단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져. 왜? 여러분, 16세에서 60세 이상의 남자가 군대 가야 되는데 아직 16살이 안 됐어. 갓난아이야. 갓난아이를 황구라고 해요. 이 황구가 노란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둥아리가 노랗단 뜻이야. 병아리 봐봐. 병아리, 주둥아리 노랗죠. 근데 나중에 닭이 되면 주둥아리가 하얘지잖아. 그래서 황군데도 첨정해요. 죽었단 말이야. 근데 백골인데 징포를 해. 60세건 말이 뭐건 간에 40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포를 징수하래. 그리고 이제 그 군대 갈 사람이 군대를 못 가면 막 인징족징해. 인징족징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 그래서 이 방구수포 폐단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지금 군역을 이야기하면서 벌써 몇 세기까지 가버리냐면 16세기까지 가버린 거야 지금. 자, 다시 전세로 가봅시다. 지난 시간에 토지제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5세기까지는 분명히 자영농이 많았지만 자영농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토지제도가 직전법에서 관수관급제로 바뀌고 나중에 16세기 명종 때 직전법이 완전히 폐지가 되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싶은 양반들의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욕이 증가하면서 양반은 지주가 되고 관료는 자영농은 소작농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16세기부터 여기서는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지주 전호제 사회가 시작이 돼요. 지주와 전호. 바로 지주 전호제 사회에서 전호는 땅주인 지주에게 생산량의 절반을 지대로 내는 뭐 때문에 신음하는 거야? 병작 반수 때문에 신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작 반수를 제가 여기 필기한 이유가 뭐냐면 조선의 자영농이 몰락했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 이제 여러분 공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담이 좀 내려갔네. 조선 전기에도 그냥 특산물로 근데 항상 어느 시대나 가장 큰 부담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조선의 농민들을 가장 힘들게 만든 건 뭐냐면 특산물에 대한 부담입니다. 특산물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진짜 있었던 기록인데요. 조선의 의악새라고 해야 되나? 펠리칸 저기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사는 새 아닌가? 이 새끼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전라도까지 잘못 날라왔어. 전라도 백성들이 수십 명 모여가지고 잘 날지 못하는 펠리칸을 잡았어. 신기하네. 주둥아리 막 이렇게 생긴 새 있잖아. 이걸 왕에게 바쳤어. 왕이 그 펠리칸을 너무 사랑해. 근데 펠리칸이 암수 쌍이 맞아야 되는데 한 마리만 있으니까 야, 짝을 좀 맞춰주자. 만약에 암컷이 있었으면 수컷을 잡아오라고 전라도 주민들에게 명령을 내려. 공물로 공납인데 공동납부하니까 공물이라고 하고 특산물이라고 하고 현물이라고 돼. 같은 말이야. 현물, 특산물, 공물, 토산품 같은 말이야. 토산품으로 펠리칸. 전라도 주민들이 호주까지 가야 되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 농민들이 공납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에 공납이라는 건 마을 단위로 부과하면 마을 사람들이 몇 집인가 그래서 집집마다 n분의 1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가 물건을 사다가 중앙정부에 바치고 그랬는데 한두 사또들이 야, 내가 너희들 편하게 해줄게. 너희들은 열심히 농사만 짓고 너희가 내야 될 공납의 양을 n분의 1에서 현금이나 아니면 옷감이나 이런 걸로 나에게 줘. 우리 마을에 떨어진 공납을 대신 납부하는 대납업자를 이용해서 사또인 내가 공물을 한양으로 올려보낼게. 그래서 사또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걸 했어. 그런데 사또도 용돈 생각이 나네. 그 다음 사또가 또 바뀌어가지고 나쁜 놈이 와. 용돈 생각이 나.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돈을 많이 걷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은 사또 이러려면 우리가 그냥 대표 선발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부과된 특산품 곡물을 중앙정부에 올려 보내겠습니다. 사또는 개입하지 마세요. 사또 입장에 갑자기 용돈이 사라지네. 그리고 대납업자들은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사또에게 뇌물 바치고 사또 제발 이 대납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사또가 안 돼. 특산물은 사또인 내가 내야 되는 고유 권한이야. 씨발 이게 무슨 권한이야. 법에도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서 농민이 직접 납부하는 걸 막아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납이라고 해. 이때 방은 막을 빵자야. 뭐 한자 몰라도 되겠지만 한자 몰라도 되겠지만 막을 빵자야. 오케이? 직접 농민이 납부하는 걸 막아버려. 이 방납의 폐단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막 도망을 친다. 방납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면 사또가 도망치면 그 옆에 집에 대신 징수할 거야. 인징이에요. 이웃님자. 형제간끼리 친척끼리 더욱 감시해 족징이에요. 그래서 인징 족징의 폐해단은 바로 방납의 폐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농민이 너무 힘들게 하니 농민들이 특산물로 세금 내는 걸 막고 누구나 쉽게 세금 낼 수 있는 수미법으로 세금 냅시다. 자, 수미법 들어봤을 거예요. 조광조, 유성룡,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화사 가서 이왕 이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역시 수미법을 주장합니다. 누구나 쌀로 세금을 내자. 그러면 제가 15세기는 조선 초기이자 훈구파 직공기라고 했고 정치사 강의할 때 16세기는 조선 중기이자 사화기라고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가면 15세기는 농민 경제 안정기예요. 왕권이 강했으니까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선생님 뭐 세종대왕 때 왕권이 강했다라고 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세종대왕 때는 왕권과 신권이 적절하게 조절되었지만 일반적으로 15세기가 더 왕권이 강했으니까. 근데 16세기는 농민 경제 부담기야. 그 부담 내용이 뭐야? 흰색으로 썼습니다만 이 병작반수, 자영농, 소작농 전락했다. 방납의 폐단, 그러니까 공납의 폐단이 방납의 폐단으로 왔음을 알고 계셔야 되고 군역의 폐단이 방군수포의 폐단으로 왔음을 알고 계셔야 되고 하나 더. 여러분 황곡제도가 고리되어야 됩니다. 황곡이란 표현이 한번 정리해볼까? 근초고왕 때 진대법 실시. 고국천왕 때 진대법 실시했죠. 을파소 건이 받아들여서 춘대춘합. 그리고 고려 건너와서 태조 왕건이 흑창 설치했죠. 춘대춘합을 흑창에서 하거라. 근데 흑창의 명칭을 고려 성종 때 의창으로 바뀌었죠. 근데 의창이 그대로 조선에 와 빈민구제를 해. 근데 고려 시대는 상평창이라는 물가 조절 기구도 있어요. 어차피 경제사회사 가면서 또 배울 겁니다. 근데 그 상평창이 조선에 와서 세조 때 잠깐 부활을 해. 의창에서 했던 빈민구제 역할을 16세기에 잠깐 상평창에서 하게 되면서 상평창에서 빈민구제를 하는데 여러분 원래 빈민구제라는 게 뭐야? 봄에 쌀 빌려라. 그래서 언제 갚아라? 가을에 갚아라. 이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춘대춘합이라고 하는데 춘대춘합. 아니 여기에 이자를 붙여버리네. 이 16세기 상평창에서 이자를 10분의 1을 붙여버리네. 그래서 이 봄에 빌려간 쌀을 원곡이라고 하면 20분의 1을 모곡이라고 해가지고 이자를 붙여버리네.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쌀을 빌려 먹을 때 뭔가 담보를 잡힐 거 아닙니까? 땅이건 집이건. 아니 그냥 빌려 먹은 만큼만 갚으라고 해도 갚기 힘든 소작농들 입장에서 이자를 붙여버리면 이거 갚아 못 갚아? 못 갚아. 그럼 국가로부터 집이나 땅을 차압당해. 이해돼요? 그게 황곡제의 고리대화야. 그래서 16세기에 토지에서는 자영농이 소작농으로 전락되면서 이직거리 당하고 있고 공납의 폐단은 방납의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군역의 폐단은 방구수포 폐단으로 나타나서 이런 폐단이 드러났고 그 다음 황곡제가 이렇게 고리대화되면서 농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니 이 16세기를 내가 이게 좀 올라갔다 농민 경제 부담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16세기 대표적인 사건으로 뭐가 있어? 임꺽정의 난이 있었던 거죠. 임꺽정의 난이 명종 때라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도 마탱이 가고 있는 조선이 빵 하고 임진란 터져버리니까 와.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인징족직을 여기 썼어. 고등학생들 국사교과서에 인징족직은 방납의 폐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거는 우리 국가가 펴낸 진짜 역사서야. 이게 정통이야라는 데서
인징족직은 방납의 폐단, 황구천전 백골징포는 방구수포의 폐단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방구수포 과정에서 인징과 족징이 행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수험한국사에서 인징족징을 방구수포에 많이 붙였어. 근데 방구수포 폐단으로 인징족징도 나와. 아, 사또가 네 군대를 방면시킬 테니까 포를 내 그랬는데, 아, 죽은 놈도 군포 내. 그게 백골징포. 어린아이도 군포 내 황구참정. 근데 군포 내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도망치면 이웃집이 대신 내, 친척이 대신 내. 이걸 적용시키는데 한 번은 이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게 대동법이잖아요. 대동법이 실시된 배경으로 인징과 족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해놓고 틀린 문장으로 출제를 했어. 얼마 되지도 않아. 2, 3년 전에 경찰 시험에서. 이러면 와. 그래서 내가 이걸 청와대 신문고까지 올렸는데도 그래도 복수정답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11월 대수능에 방납의 폐단이 인징족징이었고 그래서 대동법이 시행되었다는 게 기출되는 건 대체 뭔가? 이 정도 되면 복수정답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징족징은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아.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가 조선 후기 이제 다 왔습니다. 조선 후기 다 왔어.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자영농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있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안 돼. 왜? 자영농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영농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영농을 살리기 위한 법이 뭐야? 영정법이야. 이게 어느 왕인데 왕 중요하죠. 인조 때야. 아, 인조 나쁜 왕인 줄만 알았더니 영정법도 시행하네. 이건 잘한 건 잘한 거죠. 자, 영정법은 토지 일결당 풍용에 관계없이, 여기 보세요. 풍용에 관계 이씨는 연분구둥이었고 여기는 비옥도죠. 비옥도죠. 연분구둥이었어. 근데 여기 연분구둥에 입각하면 기억나요? 불과 20분 전이니까 기억나야지. 20도부터 4도까지였어. 빨리 동의. 가장 농사가 잘 지어진 경우는 20도. 토지 일결당. 흉년인 경우는 4도. 근데 얼마나 세금을 낮춰버리나 보세요. 토지 일결당 무조건 4둘에 풍용에 관계 없이 이걸 여러분 지금 이거 좀 가리죠. 액수가 여러분 정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쭉 가면 지금 이게 전세가 변해오는 과정이죠. 이거를 전세의 정액화라고 해요. 전세가 액수가 정해져 버렸어. 정액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결과 또 농민 부담 줄어요 안 줄어요? 분명히 줄죠. 일시적으로. 아, 자영농이 부담이 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뭘 생각해? 그러면 아니 선생님 자영농의 부담이 줄면 조선 후기 농민들은 다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못했잖아. 이유가 뭐냐고. 각종 일시적으로 부담은 증가했지만 부가세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세, 예를 들어서 토지를 옮기는 과정에 들어가는 운송비와 아니면 자연 소모비라고 해요. 토지라는 게 한 톨 한 톨 막 빠지기도 하고 쌀 눈이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해서 막 키로가 가벼워지기도 하고, 키로라는 개념이 당신은 없었겠지만, 그래서 자연 소모비, 창고비, 나중에 이제 조은제도 공부하겠습니다만 조창 사용료 이런 것들을 누가 내냐고. 소작농이 아니라 이 토지세를 내야 되는 토지 주인이 완전히 다 부담을 해야 돼. 솔직히 여러분 토지세를 일결당 4도로 해주면 토지가 많은 지주들은 더 땡큐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소수의 자영농이라도 보호하려고 이렇게 가는 거다. 이게 영정법이다. 그러나 각종 부가세가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로 농민들의 삶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다. 그러나 농민의 부담이 일시 경감된 건, 이때 농민은 자영농인 경우. 그럼 소작농은요? 소작농은 미쳐버리는 게 이걸 소작농에게 전가시켜버리기도 해. 전가란 말 이해하세요? 얘를 소작농에게 떠넘겨버려요. 소작농 전가. 소작농 입장에서는 농사 지으려면 영정세를 내야 땅을 빌려주겠대. 소작농이 살면 여전히 힘들어질 수 있죠. 이리 갑니다. 여러분, 수미법을 누가 주장했다고 다시 한번. 조광조, 유성룡, 이. 특산물 내는 것 때문에 16세기에 방납의 폐단이 있었으니, 방납은 뭐라고? 농민들이 특산물을 직접 납부하는 걸 사또가 막았으니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럼 쌀로 세금 내자. 근데 쌀로 세금 내는 게 주장만 있었지 현실화 됐냐고.
안 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게 현실화되니 그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이게 큰 게 한 가지 동력동이 아니야. 크게 같은 걸로 세금 내도록 하겠다. 대동법이야. 그럼 대동법은 왕 잡아야죠. 어느 왕에서? 광해군. 광해에서 언제까지? 여러분, 광해군 다음에 인조와 효종 때를 거쳐서 숙종 때 전국 실시가 돼요. 그런데 광해는 분명히 광해군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경기도 지방에 선해청을 설치하고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백겸 이혼익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동법을 실시했다. 그런데 막 이런 걸 이제 다 암기하는 건 아닌데 인조 때는 막 일이 강원도로 확산이 되고 막 효종 때는 충청도로 확산되고 그러다가 숙종 때 뭐 황해도와 경상도까지 확산되면서 전국 실시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결과적으로 광해군에서 숙종 때까지 가는데 대략 100년 걸려. 이거 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웃겨서 써볼게요. 1608년이고 1708년이야. 아니 대동법이 전국 시행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냐고요. 특산물 대신 쌀로 세금 내게 하는데 왜 그랬을까? 왜? 지주가 반대해. 그럼 지주가 왜 반대하는데 도대체 대동법은 뭔데?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쌀로 세금 내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특산물 대신 쌀로 세금 내자는 건데 그렇죠. 쌀은 누구나 구할 수 있죠. 근데 쌀로 세금 내는 부가 기준이 뭐냐면 토지 1결당 12두씩 세금 내겠대. 미쳐버리는 거지. 자 보세요. 피디님 천천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분명히 공납은 뭐라고 했어? 집집마다 내는 거라고 했잖아. 집집마다 n분의 1 해서 내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부과하는데 사또가 장난질해서 박람회 폐단이 있었잖아. 수미법 주장이 나왔는데 집집마다 쌀을 12도 내자는 게 아니라 토지 일결을 가진 놈들끼리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세금을 그것도 뭐 사두도 아니고 젠장 토지세보다 더 비싼 12두를 내라고 하니 토지 없고 집만 있는 소장농은 만세 만만세고 지주 입장에서 토지를 많이 소유한 애들 입장에서는 죽을 노릇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가 반대해서 전국 시행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그런데 여러분 특산물을 내는 건 분명히 공납이었지. 동의해 주세요. 공납이었죠. 특산물은 집집마다 n분의 1에서 공동 납부하는 거. 근데 토지 1경 12두는 전세지. 완전히 전세가 새로 생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납의 전세화가 실은 대동법의 가장 큰 결과 중에 하나죠. 공납의 전세화. 이해돼요? 이해돼? 그 다음 여러분 대동법이 공납의 전세화가 됐어. 특산물 집집마다 n분의 1에서 특산물 내던 걸 토지 1개당 쌀 12두씩 이렇게 내게 했어. 근데 문제는 쌀로만 내냐고. 쌀로만 내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전화. 드디어 화폐로 세금을 내기도 시작해. 포목. 옷감으로도 세금 내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쌀이나 전화나 포목으로 세금 낸다. 이걸 조세죠. 어쨌든 간에 지금 하는 게 다 조세죠. 조세의 급납화 현상이 보였다라고. 물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근현대사 가서 갑오 1차 개혁 때 조세의 급납화가 법제화 되었다라고 공부를 할 거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대동법이 중요한 걸 여러분이 모를 리가 없잖아. 다 알잖아. 대동법 얼마나 중요해. 별표 몇 개 채야 돼. 수백 개 채야 돼. 별표로 책 찢어야 한다고.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국가의 별의별 특산물이 건너오다가 쌀로 이렇게 건너와. 왕은 쌀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각 지역의 특산물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 보니까 그 특산물을 지역 지방 곳곳으로 가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특별한 상인이 등장하니 그 상인이 뭐야? 그 상인이 공인이죠. 또 이 공인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인이 전국 방방 곳곳으로 다니면서 특산물을 중앙정부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공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만약에 사과를 대구에 가서 사과 한 박스 주세요. 대구에 사가지고 닐리랄라 하고 한양까지 와가지고 자 사과 먹어라 왕아. 왕 혼자 먹을 순 없잖아. 대왕 대비마마 중전마마 그리고 내 아들들. 근데
야, 무수리도 사과 먹고 싶고 내시들도 먹고 싶은데 하나씩 줘야 할 거 아니야. 사과 한 박스로 가능해? 사과 수 100박스, 박스 개념도 없었겠지만. 그러면 대구에서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공이 내려오면 팔교에서 모여 안 모여? 모이죠. 장시가 발달해. 공이 지방 곳곳으로 다니면서, 물론 장시 발달이 100% 대동법의 영향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동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 다음, 야, 공인이 쌀로 국가가 세금 받아갖고 쌀을 공인에게 주면 공인이 쌀을 가지고 대구까지 가? 그게 가능해? 물 넘고 산 넘고 쌀을 들고 다시 대구까지 가? 그래서 사과 사오려고? 수레에 싣고 배에 태우고? 공인이 뭘 가지고 움직여? 화폐를 가지고 움직여요. 화폐 사용이 본격화돼. 그래서 실은 나중에 화폐에서도 공부하겠습니다만 조선 후기 화폐 유통이 본격화된 건 무조건 조선 후기야. 그것도 대동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 다음, 공인이 화폐를 들고 가서 사가지고 왕에게 갖다 바치면 되는데 사서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지. 여름이야. 요즘 덥죠. 지금이야 더우니까 에어컨 때려주니까 그냥 습기도 다 사라지고 이불 덮고도 잡니다만 옛날에는 이불 못 덮어. 에어컨이 어딨어. 선풍기도 없어. 낮에야 부채질하지만 밤에 잠잘 때는 도리가 없잖아. 그런데 예전에 시원하게 자려면 돗자리, 죽베개, 죽부인 이런 게 필요해. 대나무 유명한 곳이 어디야? 담양이죠. 공이 담양까지 갔어. 근데 또 야, 돗자리 하나 주라. 죽부인 하나 주라 해갖고 왕한테 너만 써라. 이거 갖다 줄 수 없잖아. 궁궐에 돗자리 한 500개 필요해. 또 관료들에게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왕이. 그 다음 죽부인, 죽베개 1000개씩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공인에게, 담양에 있는 대나무 수공업자에게 공인이, 야, 좀 만들어. 그러니까 담양에 있는 수공업자는 장난하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많은 걸 한꺼번에 만든단 말이야. 나를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이 내가 먼저 이 돈을 빌려줄 테니 이 돈으로 네 주변에 있는 수공업자를 다 모아. 재료 다 모아. 이 돈으로 재료비와 인건비 써. 그리고 너는 물건을 나에게 납품해. 이게 바로 선대제 수공업이 발달해요. 나중에 수공업 공부하면 선대제 수공업에서 나중에 독립수공업으로 발달한다 그런 이야기 할 거야. 이게 전부 다 대동법의 영향 때문이라고. 대동법의 영향인데 이걸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상업이잖아. 상업이 발달했다. 이게 뭐야? 공업이잖아. 대동법으로 인해서 조선후기의 상공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품이 발달하고 화폐 경제가 발달, 상품, 화폐, 경제 발달로 시험에 출제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이 출현하고 대동법 시행 이후로 대동법 시행으로 조선후기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이게 얼마나 조선후기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일으켜온 대동법은 시험에 잘 출제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제 수험항사에서 대동법을 그만큼 많이 출제하다 보니까 대동법이 이걸로 끝나냐고. 대동법은 이걸로 끝이야? 여전히 대동법 상공은 항상 내는 특산물이었으니까 상공은 사라져. 그러나 여전히 뭐는 존재해. 빨리. 별공과 진상은 존재하잖아. 별공은 뭐야? 특별하게 세금 내는 거고, 진상은 왕이 뭐 좀 먹고 싶다. 갑자기 감귤이 먹고 싶네. 그럼 제주도에서 올라와야 돼요. 방어가 먹고 싶네. 제주도에서 방어 올라가야 돼. 이게 진상이 아니까 분명히 별공과 진상은 존재했다고. 그 다음 공무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니까 해야 되는 비극이긴 한데 그만큼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역의 특산물 대신 쌀이 많이 올라가잖아. 지방에서 쌀이 한양으로 쌓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수령들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무슨 난리나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백성이 혹시 흉년이 들 수도 있는 거죠. 흉년이 들면 구휼해야 되죠. 사또가. 전쟁이 일어나면 군량미로 써야 되죠. 그런 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침이라고 하는데 유침이보다 올려보내는 중앙정부로 올려보내는 상남미가 더 많아진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대동법 시행 이후에 유침이보다 상남미가 많아지게 되니까 지방에 있는 수령들이 유침이가 부족해지니까 그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백성들 또 착취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대동법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했어. 물론 이 12두 역시 여기처럼 소장농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있었겠죠. 와, 소장농 입장에서 차라리 나 영정세 내가 내고 말지 토지 일당 12두 내라고 하면 이건 정말 죽을 노릇이었겠지만 이게 전가되는 경우도 있었다. 여러분 대동법 중요하겠죠. 됩니까?
자, 봅시다. 여러분, 이 방구수포제가 한참 심하게 행해졌던 게 16세기라고 하지만,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방구수포제는 조선 후기까지도 가요. 근데 이 방구수포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군주가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으니 그게 바로 군적수포야. 왜냐면 방구수포는 이게 불법이거든요. 불법이야. 완전 불법이야. 그래서 사또가 함부로 군포를 걷어서 농민들이 군대 가는 걸 막고 대리비를 사서 군대를 보내는 거잖아.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방구수포 하지 마, 사또야. 농민들아,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군대에 와서 너희가 정군이 되거라. 그랬더니 농민들이 사또에게 뒤통수 맞고 방구수포 때문에 백골징포 황구첨정 당해서 죽을지언정 정군이 되기는 싫대. 군대 안 가겠대.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답답해. 그러면 야, 사또야, 이건 불법이니까 너는 하지 마. 대신 농민들아, 사또에게 내는 군포를 정확하게 국가가 거둘게. 어찌 보면 방구수포를 합법화시킨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왕 때냐면 16세기인데 중종 때예요. 그럼 중종 때 이게 얼마의 세금을 걷냐면 한 사람당 2필의 군포를 걷겠다는 거야. 2필. 농민에게 1년에 2필의 군포를 거둘 테니까 너희들 군대 안 와도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선이 마탱이 가는 거야. 군적수포제를 시행해서 농민들이 군포를 거뒀으면 그 군포로 군대를 양성해야 되잖아. 양성을 안 해. 그러니까 이이가 10만 양병소를 주장했다고. 솔직히 이이가 10만 양병소를 주장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만 수어망서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이가 아니 국가가 군포를 거뒀으면 빨리 군대를 양성해라, 10만 양병해라. 근데 안 하고 있다가 전쟁에서 임진란 때 개박살나니 전쟁 중에 급료병을 만들죠. 군대를 돈 주고 샀죠. 그게 훈련도감이죠. 연결되고 이해가 되나? 돼? 자, 중종 때 군적수포제 조선 후기가 됐어. 그럼 여러분, 조선 후기가 되면 농민들은 여전히 1년에 2필의 군포를 내. 근데 이게 합법적으로 1년에 2필의 군포지 이래저래해서 막 3필, 4필 내고 그래요. 근데 조선 후기 나중에 사회사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국가 재정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공명첩, 벼슬 첩지 이름은 비어있어. 납속, 군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양반의 숫자는 점점 많아져. 양반의 숫자는 많아지는데 이 조선이 거지 같은 나라인 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자유민은 다 군역의 의무를 져야 돼. 이게 법이야. 이게 법인데 실제로 군역의 의무를 지는 건 누구냐? 이제 사회사 공부할 때 신분제도 공부하면 15세기는 양천제. 근데 16세기 반상제라는 걸로 바뀌어. 이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 양반이 하나의 신분으로 고착화돼. 누가 양반이야? 관직생활 하거나 관직생활을 준비하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그 가족을 양반이라고 해. 양이는 다 군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해놓고 학생 군역의 의무를 빼줘버려. 그러니까 양반들은 술 처먹고 놀고 만약에 과거시험 준비하지도 않으면서 양반들은 항상 준비한 나이가 40인데도 과거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군대 안 가. 그러면 양인 중에 중인이라는 신분도 있어. 근데 중인들은 자신의 직역에 종사를 해. 그러니까 군대 안 가. 그러니까 평민이 군대 가는데 솔직히 평민은 또 농민, 상인, 수고업자로 다 신분제도에서 할 거야. 상인은 상세를 내고 수고업자는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또 불려 올라가서 만들어. 나름 여기에 의무를 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인 개병제라고 하지만 양반, 중인, 상인, 수고업자도 다 군대 안 가고 노비도 군대 안 가. 누구만 군대 가는데? 농민만 군대를 가. 군포는 누구만 내는데? 농민만 내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양반은 군포를 안 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반 되고 싶어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의 특권 중에 특권이야. 왜냐면 여러분, 양반도 토지가 있으면 토지세를 내요. 양반도 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집집마다 n분의 1 하니까 솔직히 양반 집은 막 기와집이고 막 수십 명이 살고 있고 하인들까지 있는데 저 찌그러져가는 초가집하고 방납 세금을 똑같이 내긴 해. 방납이 아니라 공납에 대한 세금을. 근데 그래도 양반도 집이 있으면 이거 세금 내. 근데 양반은 군포를 안 내. 그 조선 후기가 됐어. 조선 후기 가면 양반의 숫자는 많아지고 농민의 숫자는 점점 줄어든단 말이지. 그 양반들도 군포를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군포 내는 부가 기준을 호구세로 바꿔버리면 이게 나중에 호포법인데 영조가 호포를 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양반들한테 멱살 잡혀. 장난하나? 4대 부들이 나란대. 4대 부들 삼지창 들고 뛰라고? 미리 이야기할게요. 흥선대원군은 그 호포를 시행했죠.
그래서 흥선대원 때 양반 자제도 군역의 의무를 지게 했다는 게 호포법이에요. 호포가 안 되니까 열받은 영조가 그래 알았어 균역법. 또 얼마나 시험에 잘 나오는지 내가 영조 업적을 바로 지난 시간에 강의하면서 영조 때 균역법이 시행됐다는 거 모르면 이거 자살행위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호포가 안 되니까 영조가 균역법 시행한 건데 너무 내용은 쉬워. 두 필 걷던 거 얼마만 걷겠다? 한 필만 걷겠다. 끝. 1750년에 균역법이 딱 시작되면서 군포로 농민들, 전국의 농민들에게 두 필 받던 군포를 한 필로 줄여버렸어. 여러분 1749년하고 비교하면 국가 세금이 절반 줄었네. 군포 세금이. 부족 세원을 보충해야 되겠네. 그쵸? 영조가 야 세금이 부족해서 안 되겠어. 지주들 세금 좀 더 내야 되겠는데 결작 토지 일개당 얼마? 1결당 1결라고 다 썼나요? 1결당 2두. 지주는 또 짜증나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4두 영정세, 여기 12두 대동세, 여기 2두 결작. 그러니까 결작 2두는 군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양반 결작이 솔직히 100% 다 지주만 내는 건 아니죠. 일반 농민들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2두를 내야 돼. 그 다음 세금 부족한 거 해결해야 돼. 선무군관포 상류 신분층에게 군관직을 줘요. 근데 실제 군관직은 아니야. 명예 군관직을 주면서 국가가 포를 받아. 아니 군포가 줄어드니까 선무군관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농민 부담 줄여줬으니까 바닷가 어민 부담은 좀 증가시켜버려요.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 이런 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왕이 되고 나서 바닷가 주민들의 원성은 좀 있었다. 균역법은 아주 쉽죠. 두 필 걷던 군포를 대신 왕 이름 써줘야지. 여기 왕 이름 영조가 한 필로 줄였기 때문에 국가 세금이 부족해지니 그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러저러 했다. 끝. 얼마나 쉬워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대동법과 균역법이 똑같이 나와. 그럼 뭐부터 공부할래? 나는 균역법부터 공부시키고 싶습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균역법이 공부량이 훨씬 작잖아. 대신 여러분 이 이두도 또 소장농에게 전가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기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왕부터 다 암기해야 되고 이 내용은 완벽히 숙지. 4두, 12두, 2두 다 알아야 되고 내용 자체를 다 알아야 되는 수험학사에는 어쩔 수 없이 이쪽 내용이 정말 많이 기출된다. 그럼 선생님 여기 이 영정법, 대동법 앞에 저 따라오세요. 이렇게 많은 수치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과 이 뒤쪽에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있습니다만 뭐가 더 시험 출제가 많이 되나요? 한 문제 나올 확률이 50%는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70% 나오고 저 앞에 30% 나와요. 그러니까 실은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 더 중요한데 수능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 시기, 이 상황을 사료로 줘요. 그래서 지금 사료를 읽어보니 이거는 공납의 패단 방납이다. 이거는 군역의 패단 방구수보다 캐치하고 이 보기 자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 후기 제시되었던 개혁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공무원 시험 문제는 흐름 잡는 문제는 생각보다 또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선지로 장난질 하는 경우가 많을 거야. 영정법도 중요합니다. 영정법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 먼저 공부하셔도 돼요. 어차피 내 강의 흐름 잡는 걸 들었으니까. 이게 되면 나중에 나머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보셔도 괜찮아. 그리고 지금 이 수치체 공부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왕들이 언급되는가 한번 보세요. 태종, 세종, 세조, 여기 막 왕건, 여기 성종, 여기 인조, 숙종, 광해군, 영조. 나중에 숙종 때 전국 실시되었다라고 하지만 익류 지역을 제외한다는 건 나중에 좋은 제도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야. 익류 지역이 어딘지도 세금을 걷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고 조선난 나라에서. 그걸 익류 지역이라고 해요. 자, 다 끝난 것 같죠? 다 끝난 거 아니야. 조선 후기 이렇게 많은 개혁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이 개혁안들이 참 내용은 그리고 좋은 왕들이 좋은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성공의 실패. 나중에 여러분 사회사나 이쪽에서 만나겠습니다만 실패예요.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조선 후기에 바로 공동납제라는 게 실시가 돼. 다른 말로 이걸 또 총액제라 그래.
역 같은 거야.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토지세 걷자, 군포 걷자 막 하기가 짜증나니까 사또에게, 지방간 수령에게, 야, 너희 마을에 토지세는 이만큼이고 군포는 이만큼이고 대동세는 이만큼이니, 대동세죠? 12도. 그냥 액수를 정해서 몰아줄 테니까 이거 채워! 그러다 보니까 사또는 막 세금 걷어야죠. 이 사또를 견제해야 될 지방의 양반들이 무너져 있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런 걸 이제 유양수 공부할 때 유양수가 무너지게 되고 향전이 뭐고 막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사회사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자, 지어볼게요. 너무너무 지금 필기도 예쁘게 했던 이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을 지어볼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흐름을 이해해야 돼. 토지에서 자영농을 보호하고자 대동법이 시행되었어. 저 앞에 전세가 지금 영정법까지 온 거야. 대동법은 이래저래 공납의 폐단이 방납으로 왔고 대동법이 온 거야. 역을 쭉 달려오면서 어려운 이야기 다 하고 군역의 문제 해결하려고 균형법까지 온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국제와 고리대화, 여기 보세요. 황국제, 고리대화, 황국제, 고리대화 문제는 여전히 있죠. 조선 사회에. 그런데 조선 후기 가면 삼정이 문란했다. 들었어, 안 들었어? 언제 들어? 세도 정치계 특히 삼정이 문란했다라고 들었죠. 뭐가 삼정이야? 빨리. 내가 진짜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주면 이거 제가 EBS 강의할 때 이 연표 제가 그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거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한참 EBS 강의할 때 제가 또 역사 교사였잖아요. 현직 교사 생활을 7년 반 했단 말이야. 아, 이거 뭐 거짓말 아니에요. 전국 역사교사 모임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근데 한 친한 선생님이 술 마시고 전화했어. 전화해가지고 황 선생 축하해 하고 밤 10시, 11시경에 뭐가 그렇게 제가 축하받을 일입니까? 그랬는데 역사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역사 강의가 최고야? 선생님들 다 인강 들으세요. 전국의 학교 선생님들. 그래서 누구 강의 제일 많이 들어? 그랬는데 황현필 강의를 제일 많이 듣는다라고 이야기해서 축하한다고 제가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랑이에요. 소소한 자랑이야. 근데 이것도 제가 여러분 봐봐. 대동법 시행으로 공납이 전세화 됐다라고 했어, 안 했어? 빨리 대답하세요. 공납이 전세화 됐지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이제 뭐야, 여러분? 이거 두 개가 토지야. 대동법 시행으로 공납이 전세화 됐으니까 공납이라는 건 집집마다 n분의 1 하는 거였는데 이제 집집마다 내는 호구세가 아니라 토지 일결당 12도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전정이라고 해요. 전정. 그 다음 군역의 문제는 그대로 뭘로 와? 군정으로 오는 거 아니야. 황국제 문제는 그대로 뭘로 와? 황국제 고리대 문제는 환정으로 오는 거죠. 환곡으로 환정이라고 할게요. 그냥.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삼정이야. 이 삼정이 문란했다는 건 조선 후기 공동납제가 시행되면서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같은 개혁안이 다 나가리 된 거지. 그래서 삼정이 문란했어. 삼정이 문란해서 진주밀란 때는 조선 정부가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기도 했어. 근데 이 삼정의 개혁을 누가 했냐고. 이거 이제 근현대사 가면 그대로 연결되죠. 대원군이 했잖아. 아, 지금 근현대사 아직 안 간 친구들 여기 살짝 보면 여기서 양전 사업에서 양안 작성하죠. 양반 지주의 토지 겸병을 막아서 누구를 보호해? 자영농을 보호하죠. 군정의 문제 해결하려고 대원군이 호법법 실시하죠. 황국제의 고리대화 문제 해결하려고 지방에서 향촌 자치적으로 사창을 해봐라. 뭡니까? 사창제를 실시하죠. 이제 이해가 돼? 이게 전체의 긴 흐름이에요. 조선 후기 세도 정치계 삼정이 문란했고 흥선대원군은 삼정이 문란을 시정했잖아. 제가 했지만 참 제가 강의했지만 좋은 강의인데 복습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삼국 15세 이상 역 통일신라 20분의 1이 기준이 됩니다. 조선까지 계속 가요. 이것도 통일신라가 기준이 됩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비옥도에 따라 3등급, 나머지 시험에 나올 거 없어요. 자, 15세기 세종과 태종의 업적은 시험에 나옵니다. 태종, 토지 일견당 300두 생산된다고 보고 30두. 세종, 공법, 연분구등, 전분육동, 풍용, 비옥도 아주 중요하죠. 나중에 수등이척이 양척동일로 바꾼다. 이거 효종 때 이런 건 좀 문제풀이에서 해도 돼.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군역, 보법제 세조 때 시행됩니다. 자유민 남자면 다 군대 가야 돼. 전국이 되거나 보인이 돼야 돼. 근데 요역이 너무 힘들어. 성종 때 이렇게 요역 기피 현상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 그러나 요역 기피 현상은 계속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15세기 오랜 평양화 계속되다 보니까 군인들을 요역 현장에 투입시켰어. 이거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눈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 쓰러지면 어디 가요? 군인들 달려가잖아.
태풍 불면 군인들 투입되잖아. 나도 태풍 불어가지고 벼 쓰러지니까 벼 묶는 현장에 투입돼봤거든요. 이게 군역의 요역화야. 그래서 군대 가려고 안 하다 보니까 대립제가 성행했고, 이 대립인 찾기 어려운 걸 사또가 장난질 해먹었던 게 반군수포였다고. 그래서 이 반군수포를 합법화시키고 어찌 보면 농민대에 직접 군포를 받는 게 군적수포였다가 나중에 근역법으로 가는 거고, 16세기에 공납의 폐단이 방납으로 나타나니까 조광조이 유성룡이 수미법 했고, 이 수미법을 현실화시킨 게 대동법이고, 그나마 살아있는 자영농 보호하고자 인조가 영정법 시행했고, 되십니까? 공이 등장했고, 선대제 수급이 발달하게 되었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던 대동법, 공납의 전세화되었다, 이런 것들 다 잡으시고, 균역법은 두 필 받던 군포를 한 필로 줄였으니까 국가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결작 이두와 선무군간포와 어장세, 염전세, 선박세로 국가 재정을 보충했다는 거 잡아주시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수치체제가 어려우면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만 됐다 먼저 암기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 보시라. 오케이? 자, 아유, 큰 거 2개 털어버렸습니다. 토지제도 한 방에 다 봤고요. 오늘 수치체제 역시 한 방에 다 해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제사 만나면 진짜 하루에 고대 경제부터 조선 후기 경제까지 다 털어버립니다. 이제 원샷 원킬이야. 고생하셨고 금요일날 근현대사로 뜨겁게 만납시다. 시원하게 만납시다. 이상.